2022년 12월 10일 스톡홀름 콘서트 홀 노벨 물리학상 시상식. 무대 위에는 의자가 3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빈 의자의 주인은 32년 전에 죽었습니다. 살아 있었다면 그 해 노벨상은 4명이 받았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 죽은 남자가 60년 전에 쓴 한 편의 논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그 논문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스톡홀름의 그 무대, 3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알랭 아스페, 미국에서 온 존 클라우저, 오스트리아에서 온 안톤 차일링거. 3사람 모두 머리가 하얗게 새었어요. 평균 나이 75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의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누가 앉아도 어색하지 않을 자리. 그 자리의 진짜 주인은 1990년 10월 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은 존 스튜어트 벨. 스위스 제네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세른의 입자물리학자였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62살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5주 전 그해 노벨 물리학상 후보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벨상은 사후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2년이 흘렀어요. 그의 이론으로 3사람이 호명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그 자리에서 부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 빈 의자의 주인이 1964년에 쓴 6페이지짜리 논문이에요. 그 논문 한 편이 한 거장의 30년 외로움을 끝냈습니다. 양자 얽힘. 두 광자가 1200km 떨어져 있어도 한쪽을 측정하는 순간 다른 쪽이 동시에 결정되는 현상. 빛도 그 거리를 가는데 3.12초가 걸리는데 둘은 시간차 없이 일치해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이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1935년 5월 4일 뉴욕타임스 일면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인슈타인 양자 이론을 공격하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때 그의 나이 56이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고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의 모양을 다시 그린 거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읽은 아인슈타인은 격분했습니다. 논문이 정식으로 발표되기 열 하루 전에 누가 언론에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즉시 신문사에 항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논문은 5월 15일 학술지 피지컬 리뷰 47권 777쪽에 정식 게재됐어요. 저자는 3명.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보리스 포돌스키, 그리고 네이선 로젠. 3사람의 성을 따서 우리는 이걸 EPR 논문이라고 부릅니다. 논문 제목은 양자역학의 물리적 실제 기술은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핵심 주장은 한 줄이었어요. 양자역학은 무언가를 빠뜨린 불완전한 이론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논문 사실 아인슈타인이 직접 쓴 게 아닙니다. 영어가 능숙했던 포돌스키가 펜을 잡았어요. 아인슈타인은 결과물을 보고 며칠 뒤 친구 에르빈 슈레딩거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원래 말하고 싶었던 본질이 형식주의에 질식되어 버렸네. 본인 이름이 박힌 논문을 본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 거장의 외로움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12년이 지나서야 친구 막스 보른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1947년 3월 3일 독일어 한 문장이었어요. 슈푸크 아프테 페른비르쿰, 우리말로는 유령 같은 원격작용. 이 한마디가 이후 80년 동안 양자물리학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PR 논문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12년 뒤 사적인 편지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자주 인용되는 한 마디가 또 있어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거 원문을 본 적 있으세요? 1926년 12월 4일
홀은에게 보낸 편지 원문은 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는 독일어로 테어알테, 늙은 분이라고 썼어요. 늙은 분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으신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닐스 보어는 이 말에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보어는 코펜하겐의 양자물리학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큰 적이었어요. 1927년, 1930년에 두 사람은 벨기에 브뤼셀의 술베이 회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 참석자 29명 중 17명이 노벨상 수상자였던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빛났던 자리. 거기서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을 던집니다. 이걸 양자역 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나? 보어는 며칠 밤을 새고 다음 날 아침 하나하나 답을 가져왔어요. 1930년 회의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자신을 반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력에 의한 시간의 지연, 아인슈타인이 만든 그 도구로 보어가 아인슈타인을 이긴 거예요. 그날 밤 아인슈타인은 호텔 방에서 오래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30년에 두 사람은 평생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보어는 1962년에, 아인슈타인은 그보다 7년 먼저 195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장은 끝까지 외로웠어요. 자기가 만든 양자역학의 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 거장이 죽고 9년이 지난 1964년에 스위스 제네바 세른의 한 입자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존 스튜어트 벨. 1928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 가난한 집에서 자라 장학금으로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 그의 본업은 입자가 속기 설계였습니다. 양자역학의 기초 문제는 그의 표현으로 취미였어요. 그런데 그 취미가 인류의 지도를 바꾸옵니다. 1964년 어느 가을 벨은 6페이지짜리 짧은 논문을 한 편 썼어요. 제목은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루젠 역설에 관하여. 거장이 평생 풀고 싶어 한 그 문제를 한 줄의 부등식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아인슈타인이 옳다면 두 입자가 미리 어떤 숨은 변수를 가지고 떠나는 거라면 실험에서 측정한 두 값의 관계는 어떤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 옳다면 그 한계를 넘어요. 아주 살짝, 하지만 분명히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으로 한쪽 손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말로만 싸웠던 그 문제를 벨은 이 논문을 한 신생 학술지에 보냈습니다. 이름이 길었어요. 피직스, 피지크, 피지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세 언어를 같이 쓰는 다 창간한 잡지. 벨의 논문은 그 잡지 1권 3호 195쪽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잡지는 4년 뒤인 1968년에 폐간됐어요. 벨의 그 논문은 5년 동안 거의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등식 중 하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잡지에 묻혀 있었어요. 운명이 바뀐 건 1967년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 논문을 발견합니다. 이름은 존 클라우저. 그는 읽고 충격을 받아요. 이거 진짜 실험으로 측정할 수 있잖아. 지도 교수에게 보고했더니 돌아온 답이 이거였어요. 그거 실험할 시간에 다른 거 해라. 커리어 망친다. 그래서 클라우저는 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호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거기서 조용히 그 실험을 시작합니다. 장소는 UC 버클리, 버지홀 지하실. 벨이 한 사람의 거장을 위해 쓴 6페이지가 다른 한 사람의 청년에게 도착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1972년 4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UC 버클리 캠퍼스의 버지홀, 지하실. 존 클라우저,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스튜어트 프리드먼. 두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칼슘 원자에서
한 쌍의 광자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있었어요. 얽힌 두 광자를 양쪽으로 보내서 평광판으로 측정하는 단순한 실험. 이 실험을 그들은 200시간 동안 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또 모으고 양자역학의 예측과 비교했어요.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밸브 등식은 깨졌습니다. 양자역학이 이겼어요. 피지컬 리뷰 레터스 28권 938쪽. 이 논문 한 편으로 50년 뒤 클라우저는 노벨상을 받습니다. 프리드먼은 받지 못했어요. 그는 2012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살아있었다면 그 무대의 비누이자 어쩌면 두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첫 실험에는 작은 빈틈이 있었습니다. 편광판의 각도를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해뒀거든요. 두 광자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거예요. 학계에서는 이걸 국소성 빈틈이라고 부릅니다. 이 빈틈을 메운 사람이 5번째 등장인물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1982년 12월 프랑스 파리 근교 오르세 캠퍼스. 35살의 알랭 아스페가 그 빈틈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는 박사 논문 주제로 벨 부등식 실험을 잡습니다. 지도 교수가 말려요. 이거 노벨 상감이거나 자네 커리어를 끝낼 거야. 그래도 합니다. 광자가 측정기에 도달하기 직전에 측정 방향을 무작위로 바꿉니다. 음양광합 변조기라는 음파로 빛의 길을 바꾸는 장치를 썼어요. 광자가 미리 짜고 칠 시간을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예요. 피지컬 리뷰 레터스 49권 1804조. 1982년 12월호. 결과는 양자역학 예측과 무려 40시그마, 표준 편차 40배 일치.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오세요. 5시그마면 노벨상 발견 기준입니다. 40시그마는 우주의 모든 우연을 모아도 설명되지 않는 수치예요. 알랭 아스페는 1947년생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955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7살이었어요. 거장이 죽고 27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거장이 평생 거부하려 했던 그 유령을 한 청년이 결국 잡아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1997년 12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안톤 차일링거 팀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처음 성공시킵니다. 한 광자의 양자 상태를 다른 광자에 옮겨 붙인 거예요. 평균 충실도 0.863. 네이처 390권 575쪽. 2015년 10월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로널드 헨슨 교수팀이 다이아몬드 안의 전자 스핀을 1.3km 떨어뜨려 얽힘을 검증했어요. 이번엔 모든 빈틈을 동시에 막은 실험. 인류 최초의 빈틈 없는 벨 검증이었습니다. 네이처 526권 682쪽. 그리고 2017년에 중국 과학기술대학의 판젠웨이 교수가 목자 위성을 띄웠습니다. 중국 칭하이성의 더링아지 상국과 윈난성의 리장지 상국. 1203km 떨어진 두 곳에 얽힌 광자쌍을 분배하는 데 성공했어요. 사이언스 계제 1200km.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거리예요. 그 두 지점 사이에서 한쪽 광자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쪽이 동시에 결정됩니다. 이게 양자열킴이에요. 쉽게 말하면 멀리 떨어진 양말 한 켤레 같은 거예요. 한 짝을 꺼내 봤더니 빨강이면 다른 한 짝은 보지 않아도 무조건 파랑.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양말은 처음부터 색이 정해져 있지만 양자열킴은 보는 순간 정해집니다. 그것도 1200km 떨어져서 동시에 아인슈타인이 평생 거부했던 바로 그 유령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5가지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첫째, 양자열킴으로 빛보다 빠른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측정 결과는 무작위라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는 정보 자체가 전송되지 않아요. 학계에서는 이걸 통신 불가정리라고 부릅니다. 둘째, 양자역힘은 극저온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2011년 옥스퍼드 연구팀이 밀리미터 크기의 다이아몬드 2개를 15cm 떨어뜨려 두고 상온에서 양자역힘을 성공시켰어요. 사이언스 계제. 셋째, 양자역힘은 시뮬레이션 우주의 증거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주장은 물리학과는 무관합니다. 넷째, 이 PR 논문은 아인슈타인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포돌스키가 썼습니다. 다섯째,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는 표현은 이 PR 논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12년 뒤인 1947년 보른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 나옵니다. 자, 이제 다시 그 무대로 돌아갈게요. 2022년 12월 10일 스톡홀름. 세 사람이 메달을 받습니다. 알랭, 아스페,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 공식 인용문은 이랬어요. 얽힌 광자를 이용한 실험으로 배부등식의 위반을 입증하고 양자 정보과학의 길을 연 공로로. 그리고 카메라가 비추지 않은 의자가 무대 옆에 있었습니다. 존 벨의 자리. 1990년 10월 1일에 비워진 자리. 벨이 죽고 32년이 지났어요. 그가 1964년에 쓴 6페이지 논문이 1972년 버클리 지하실에서 검증되고 1982년 파리에서 다시 검증되고 1997년 인스부르크에서 응용되고 2017년 중국 위성으로 1200km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부등식은 살아있어요. 2024년 12월 구글이 발표한 양자칩 밀로우 105큐비트 슈퍼컴퓨터로 10의 25제곱년 우주 나이의 1500배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계산을 5분 만에 끝냈습니다. 네이처 계제.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다고 부른 그 현상이 지금은 인류가 만드는 가장 강력한 컴퓨터의 동력입니다.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에요. 2025년 4월에는 키스트와 ETRI 컨소시엄이 254km 양자 통신 상용망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폰으로 주고받는 메시지가 머지않아 양자 기분배 BB84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그 기술로 암호화될 거예요. 1984년에 찰스 베넷과 질 브라사르가 인도 방갈로르에 작은 학회에서 발표한 그 아이디어가 41년 만에 우리 일상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한 거장의 외로운 의문에서 시작됐어요. 한 무명 학술지에 묻혔던 6페이지짜리 논문이 90년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7살의 거장을 잃고도 그 거장의 유령을 결국 잡아냈어요.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끝내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존 벨은 자기 이름이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는 걸 알지 못한 채 떠났어요. 거장의 외로움과 천재의 침묵과 청년의 부활, 세 사람의 시간이 그 빈 의자 하나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과학에서 답을 가져오는 사람과 그 답을 살아서 듣는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거장이 던진 그 질문, 늙은 분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으신다. 이 질문이 없었다면 벨도 클라우저도 아스페도 그 길을 걷지 않았을 거예요. 거장이 틀린 곳에서 인류는 한 걸음을 더 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 그 빈 의자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시작의 자리였는지도 몰라요. 자, 이제 영상을 닫을게요. 오늘 우리는 한 노인이 30년 동안 외로웠던 이유를 봤습니다. 그가 죽고 71년이 흘렀어요. 그의 친구 보호가 옳았고 그가 틀렸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주의 96%는 우리가 아직 본 적도 만진 적도 측정해 본 적도 없습니다. 95년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거기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단서, 우주의 단서, 14편, 암흑물질. 그 보이지 않는 96%의 이야기를 거기서 만나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